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빠져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매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은 많이 하면서 여건 마련을 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투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국내 종목은 밝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중국 회사채 시장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의 상생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유소, 정비, 세차 등 스타트업들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편안에 빠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특위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격비율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이 둘을 함께 올리는 세 번째 안이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크게 변동사항 없어요.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수할 사람들이 관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시장에선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주 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국내 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토론의 첫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격비율 인상만으로는 과표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에서 9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강남 지역의 일부 비싼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낮아 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보유세 최종 공고안을 확정한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때 기대한 건 기존 관행에 갇혀있는 은행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매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1년이 된 지금 평가해보면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주문만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이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으로 은행업계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은행들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기대했던 매기 효과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금리 경쟁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K뱅크의 직장인 K신용대출의 최저금리는 연 2.73%로 은행권 평균금리인 4%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금리 역시 업계 최저 수준인 연 2.86%였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의 변화를 일으킨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이 과정에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K뱅크는 838억 원, 카카오뱅크는 1,045억 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대출 금리를 낮추다 보니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것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인터넷은행에 시급한 것은 자본금을 늘려 자본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지만 금융당국은 국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며 책임을 돌리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금 제3인터넷은행의 추가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인가를 운운하기 전에 인터넷은행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사업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전망을 놓고 중국 관련 종목과 중국 회사채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국내 종목의 경우 사드 보복 완화와 중국 수출 개선으로 밝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중국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늘면서 중국 회사채 시장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서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관광 면세점 업종의 대표적 중국 관련주 호텔신라를 주간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 완화로 중국인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국내외 면세점 매출이 크게 개선됐고 영업이익도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분유를 수출하는 메일유업의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제주 분유의 중국 수출 규모가 100억 원대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온라인 구매 트렌드 역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법인을 둔 농심도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함께 중국 법인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중국 회사채 시장의 경우 업계의 투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 국제에너지 화공집단 CERC주의 역여자회사가 발행한 약 3,745억 규모의 달러 표시채권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CERCG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기업어음, 즉 ABCP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상품에 1,646억 원가량을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노력으로 올해 신규로 채무 불이행에 빠진 기업과 회사채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의 상생 철학이 업계에 새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최근 50년 맞수인 SK에너지와 손을 잡고 물류 스타트업을 활용해 택배 주유소를 론칭한 데에 이어 다음 달엔 정비, 세차 등 스타트업과도 새 사업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새 사업 모델도 찾는 일석이조의 경영 전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이 협력사 상생과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벤처를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 회장은 평소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GS칼텍스는 최근 정유업계 맞수인 SK에너지와 손잡고 택배 주유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류 스타트업이 고객의 물건을 수령해 오면 GS SK주유소에 모은 뒤 전국으로 배송해주는 식입니다. 정유업계에서 50년 넘게 경쟁 관계인 두 회사가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강조한 허 회장의 소신. GS칼텍스는 이미 스타트업과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GS칼텍스 스타트업 게라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주유소와 충전소, 정비, 세차 및 마케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을 찾는 겁니다. 올 하반기 총 5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인데 GS칼텍스는 서울 강남에 있는 주유소 한 곳을 개조해 스타트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은 이 공간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활동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창업 선배들의 멘토링 서비스를 더해 이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보관입니다. 허 회장의 상생 경영은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협력사도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철학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허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교육 훈련 등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험준한 산간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서 조난자를 찾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드론이 조난 지역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잡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비행선 모양의 드론 스카이쉽이 조난 지역을 스캐닝하자 조난자가 있는 지역이 빨간색으로 식별됩니다. 조난자의 스마트폰 신호를 탐지해 위치를 포착한 겁니다.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되면 스카이쉽에서 작은 드론이 출동해 조난자의 상세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위치에는 스카이쉽 로봇이 바로 투입돼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비상 구호 물품을 조난자에게 전달하고 탑재된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통해 구조센터에 현장 중계를 시작합니다. 119 구조대원이 조난 위치에 도착하면 AR 글래스를 통해 바로 권역 외상센터와 연결해 원격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환자 의식 거의 없어 보이니까 지금 곧장 인투베이션 하시죠. 인투베이션. 드론을 통해 긴급한 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 덕분입니다. KT가 가지고 있는 그 광 케이블은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안전 시에 굉장히 생존성이 높게 되겠고 백업을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 또 위성 통신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산업, 재난 안전망까지 그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치권 개입설, 포스코 마피아설 등 말 많던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이 확정됐습니다.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공학 출신이 아닌 재무통이 사령탑을 거머쥐었습니다. 상대 출신의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는 권오준 전 회장의 돌연 사퇴 이후 2달여에 걸친 승계 과정에서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라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대규모 사업 개편과 구조조정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이 확정됐습니다. 최 회장 후보는 부산대 경제학과를 나와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포스코 대우 기획재무본부장 등 철강 이외의 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그간 승계 카운슬 진행 과정에서 비주류로 분류되었습니다. 50년 포스코 역사상 내부 인사 출신 가운데 공학을 공부하지 않은 회장으로는 최 회장 후보가 처음이며 지난 20년간 서울대 출신이 아닌 인물이 회장 자리에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 회장 후보는 1983년 입사 이후 현재까지 35년의 커리어상 제철소장 등 철강 관련 현장 경험이 전혀 없어 그룹 이익의 80%가량이 철강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수장으로는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포스코가 철강 분야 이외의 사업에 미래를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 개편과 임원 인사 대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 회장 후보가 2015년 7월부터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이 된 뒤 그룹 투자 사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것이 포스코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최 회장 후보 역시 포스코 차기 회장 최종 후보가 된 것에 대해 포스코의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과 신념이 필요하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최정우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가 포스코 캠텍에서 공식 복귀하는 7월 주주총회 이전에 재직 인사로서 함께 경합을 벌였던 장인화, 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과 김영상 포스코 대우 대표이사 사장 3인은 용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사장, 전무 등 고위 임원급 가운데서도 상당 폭의 세대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새 회장 취임에 따른 인사 개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꽉 막힌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로 꼽히는 남북 경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모델이 최고의 플랫폼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남북 경제 협력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정책 토론회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규모의 이익과 불안전성 위험 분산 차원에서는 개별 진출보다는 조합을 통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사업 개선을 위해 만든 협력 조직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신남북경협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혼자보다는 협업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업과 협동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와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생산 규모, 거래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생산 모델, 시장 모델, 인력 모델 등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생산 모델은 개성공단 사업의 연장선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북한 내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 모델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 시장은 물론 조달 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역시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 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판문점에서 열린 4.27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관계 복원의 길에 들어선 남북이 경제 협력으로까지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28일 각각 개최하고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열기로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엔 남북은 14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남북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남북 경협이 완전히 차단된 이후 개성공단 이외의 경협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 도로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존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출과 투자 감소를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확대가 상쇄하면서 올해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 2018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성장을 주도한 수출과 투자가 다소 둔화하지만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확대와 정부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수출이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와 수출 단가의 안정적 상승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증가폭은 상반기나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 IT 경기 호조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로 12대 주력 산업 중 조선, 철강, 가전,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8개 산업에서 수출 증가세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확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연간 수출 증가율을 작년보다 낮은 약 6%로 전망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핀셋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고액 신용대출 등이 포착되는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전세자금 반환 보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업권별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프리미엄 전략 매장 리저브 바를 이달 말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사명을 현대차 증권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CJ였습니다. 네이버가 그 뒤를 이었고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모레퍼시픽, LG 신세계, 한국공항공사 등이 톱10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에서 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작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한 10만 2,87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으로 장맛비가,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 서울, 경기, 강원, 영서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강원 영동으로도 4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시작돼 대부분 모레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남부는 낮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비도 오고 흐린 하늘에 강한 햇볕이 차단돼 낮 기온 서울 2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고요. 남부지방으로도 흐린 하늘에 낮 기온 부산 25도가 예상돼 폭염의 기세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높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5도, 춘천 24도로 낮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새벽부터 비가, 영남 동해안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내일은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낮 기온 부산 25도 등으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남해상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남해상으로도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남하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도의 장맛비는 모레 수요일 새벽에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청도는 여전히 이어지겠고 장마전선이 더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으로 모레 새벽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